여성이 가장 용기 있어질 때는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서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애 아들을 가진 아픔 덕분에 엄마라는 이름에서 사회복지사로 변신하게 된 분을 함께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무국장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증 장애인들을 주로 만나서 그분들의 상태나 필요한 부분들 찾아내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다니다 보면 내면적인 상처들이 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1,000원 주고 그냥 나가세요 했다라거나 지나가는데 혀를 찬다거나 또는 장애인도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이런.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의 그런 시의 동정의 그런 시선들 그리고 편견들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세월 속에서 서로 알아가면서 깊은 시름들, 축하할 일들 이런 것들 서로 알아가면서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센터는 네.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사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중에 첫 번째 구체적인 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이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집 밖으로 외출도 못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소비자로서 바우처를 통해서 급여를 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일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서 긴급한 상황에 긴급 이동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보장구 수리 지원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구성원이 3분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초기 멤버가 3명이고요. 네.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장판이 무슨 뜻이에요? 장애계 운동판이라고. 예, 그래서 네. 소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그렇고요. 정말 지역 사회를 바꾸는 운동들을 한 그런 당사자세요. 소장님께서 광명 지역이 많이 열악하니까 내가 광명에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인호 활동가도 중증 장애인이세요. 저희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이시거든요.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에 투신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터를 깔았고요. 깔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네, 그렇게 했었었고 초기에 참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초기 어려움들은 사실 이야기하자고 하면 밤을 새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십시일반 조금씩 네. 이제 모아서 이렇게 월세를 얻었었죠. 보증금을 해서 얻었었던 상황인데 당장 월세 내고 이렇게도 빠듯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입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이 모아서 월세를 얻으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집에 있는 밥통 뽑아오고요. 다들 집에 있는 컴퓨터들 다 뜯어왔었고요. 정말 겨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11월 21일 잊지도 못해요. 그날에 준비를 했었는데 다들 겨우 내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손 곱아가면서 손 땡땡 얼어가면서 날밤 새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었고요. 처음으로 산 가전제품이 이제 에어컨이에요.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더위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더워하시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쓰러질 듯 하시고 근데 욕창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려가 돼서 네. 정말 이제 다 끌어서 에어컨을 샀었는데 울었었어요. 아,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가전을 에어컨이 샀구나. 있구나. 네. 그분들이 좀 덜 불편하시겠구나. 네네. 이곳은 광명시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예요. 중증 장애인들한테 이동권은 정말 생존권이거든요. 정말 집 밖으로 못 나오면 뭐 당연하잖아요. 병원도 못 가고 뭐 사로도 못 가고 그래서 뭐 배우러도 못 가는 거고. 제일 기본적인 권리가 이동권인데요. 그런 이동권에 관련된 보장구들이 고장 났다라고 하면 정말 사안을 다투는 그런 중요한 또 건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장구 수리지원센터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타 지역 전화를 하면 와서 출장비 받고 수리비 받고 그럼 그게 고스란히 중증 장애인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사안들을 알았던 우리 광명 IL센터는 당사자 조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지금 한 4, 5년을 계속 자부담으로 그 사업들을 계속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있었고요. 이제 시에 저희가 그런 정책 제안을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장애인분들을 고쳐주고 있고 당연히 광명시 내에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올해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렇게 보장구 수리센터가 생기기까지의 또 사연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장애인 처우 개선으로는 저만한 일이 또 필요함이 없을 거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제가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전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지역 장애인분들 오면 제가 배터리 바꾸고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죠. 수리 기사님 따로 계시고요. 네. 이제 뭐 보증금이나 그런 뭐 월세 부분, 임대료 이런 것들도 다시 지원을 받아 사고 있고요. 그 가게 알아보는 과정들 뭐 하나하나 물품 다 사고 뭐 자리 세팅하고 뭐 간판 계속 저랑 작업해 가면서 고쳐가고 이런 과정들이 길었었거든요. 그런 만큼 보람도 크셨을 것 같고요. 네. 하나 궁금한 게 이분들이 이런 수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네. 어떻게 그 보장구가 고장이 나면 당장 발이 묶이는 거고 뭐 손이 묶이는 거고 이럴 건데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참 안타까운데요. 이제 광명시 내 보장구 센터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타 지역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화를 해서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네. 하면 뭐 서울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고치러 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출장비가 들어요. 네. 우리가 멀리서 고치러 왔으니까 출장비 뭐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리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중증 장애인분들이 고장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허다한 경우였거든요. 대부분 이제 장애인들 가진 가정들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담들, 경제적인 부담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보람도 크시겠어요. 네. 네, 뭔가 이런 일들을 투신을 하게 되는 데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투신하게 된 이유는 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사회복지 쪽에 전혀 관심도 없었었고요. 예. 저는 이제 유아교사만 오래오래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욕심에 연년생으로 빨리 아이를 낳아야지. 그것도 정말 버릇없이 네. 제가 다 저의 삶을 제가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빨리 결혼을 해서 얼른 아들, 딸을 연년생으로 낳아야지 이 녀석들이 3살만 되면 내가 다시 데리고 유치원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큰애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고요. 계획대로 정말 큰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네. 태어나기 전부터 지었던 이름 한결나은이라고 이제 이름도 지었고 그래 이제 나는 일을 하면 되고 뭐 유치원 교사들 대상으로 뭐 강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 큰애가 이렇게 성장이 더디지?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 전에 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성장이 더디다는 걸 안 게 몇 살? 15개월 정도였어요. 네. 왜 우리 아이는 안 걷고 계속 배밀이만 하고 있지? 네. 병원을 가봤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뇌병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아이 데리고 치료하는 과정들 지역사회를 둘러보니까 참 많이 어렵고 힘든 네.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먼저 발을 디디게 되었었어요. 네. 아이 그 치료 과정 중에 그 지역사회에서 뭔가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했지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아이가 늦기 전에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네. 병원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병원 물리치료는 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근에 뭐 복지관 이런 데 보면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기를 하고 오면 2년이나 3년이 지나야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네. 그 2, 3년 동안 우리 아이는 몸이 이제 굳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2년 기다렸더니 나의 순서가 됐어요. 네. 치료를 시작하니까 이제 2년이 되면 또 종료를 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럼요. 한시적이어서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대기를 해놓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자기 지자체 아니면 치료도 받아주지 않게 또 바뀌는 바람에 주소지를 엄청나게 많이 옮겼어요. 할 수 없이 아들과 내가 양천 아는 사람 주소로 들어간 다음에 치료 신청을 해놓고 다시 원래 주소로 옮기고 뭐 안양도 한번 해봤고요. 뭐 안산도 해봤고 이렇게 주소를 또 돌면서 신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예요. 그 구조를 내가 한번 내가 아픔을 겪기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사로? 네네. 네. 4년, 5년 이제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 뭐 수중치료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네.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계속 치료한다고 좋아져서 씩씩하게 걸어 다니고 일상적인 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장애는 장애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더 안 좋아지는 거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물리 작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에 계속 집중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당시에는 아침에 뭐 9시에 정말 출근하듯이 9시에 차를 태워서 아이랑 네. 나오면 밤 6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하루 종일 전국을 또 돌면서 치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제 치료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결이도 답답할 거다. 놀러 다니고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느꼈었고요. 또 그때쯤에 이제 딸로 인해서 이게 아니구나 느낀 또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가방을 받아오잖아요. 네. 이제 가방에 땡땡땡 어린이집 해서 딱 받아왔는데 우리 딸이 가방을 보더니 가방을 사달라고 해요. 나도 가방을 달라고. 그래서 가방 욕심인가 싶어서 엄마가 가방을 사줄게. 네. 이쁜 걸로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게 아니고 나도 어린이집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한참 해봤더니 항상 우리 아들을 태우고 물리치료를 갈 때 딸도 항상 같이 태우고 다니고 수영치료할 때도 항상 수영복을 입혀서 옆에 이제 놀아라고 놔두고 네.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조기 교육을 해서 항상 한결이가 친구들하고 율동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또 율동을 계속 하고 있고 네. 본인도 너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엄마 어린이집을 보내주세요라고 너무 많이 이제 아팠었고 계속 아팠었던 게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으니까 아이들의 뭐 특성이나 이런 네. 성향들을 잘 알잖아요. 4살 아이가 부모랑 쉽게 떨어져서 너무너무 잘 노는 것도 그렇고 어린이집 차를 딱 타면 손 흔들면서 엄마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4살을 보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참 잘못했구나.
물론 뭐 이제 치료하면 뭐 걷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었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서 치료에 매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둘째 마음도 아프게 했었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었고요. 참 많이 아팠었어요. 둘째 때문에. 나은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13살이에요. 아, 네, 많이 6학년이거든요. 다시 장애인들 그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좀 이어보면 이런 아픔들이 있어서 이런 그 복지일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픈 걸 보면서 장애인들이 그 남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만날 때 가장 어려움이 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부분들 중에서 일단 지역 사회의 그런 장애로 인해서 네. 제가 집 밖으로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집 앞에 뭐 턱이 있고 계단이 있고 이것 때문에 못 나왔었고 또 전동 휠체어가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못 나왔었고 학교를 가고 싶었으나 학교에서도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 뭐 특수 교사가 없다라고 또 받지 않아서 갈 수 없었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나아가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저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봐요. 아, 물리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10년 이상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물리 작업 치료만 계속 매진하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 보면 참 안타깝죠. 아, 이건 병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역 사회로 나가셔도 돼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먹혀요. 가족 입장에서는 네네. 네.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투신하고 있는 어느 수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가 이 환경을 바꿔주면 그들이 가서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만 좀 바꿔준다면 뭐 엘리베이터 혹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것들만 조금씩 개선이 돼도 그들은 장애인으로 불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고민을 몸으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아프기만 한 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쁨도 많이 발견하실 거고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그 중에 뭐가 하나 있을까요? 일단 한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20대 중반 정도 된 청년이세요. 사지마비시고 이제 거의 와상으로 집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방문을 드렸더니 욕창도 심하시고 화장실을 가거나 씻겨야 하는데 그 친구를 할머니가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저기 제가 알아보고 해서 후원을 뭐 침대를 따서 일단 병원용 침대 놔드렸고 비대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설치를 해드렸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해드리고 나서 그 친구의 강한 욕구가 뭐 침대나 뭐 변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분들을 돌봐주는 분을 위한 거잖아요. 그 당사자를 위한 게 아니고 그 당사자분은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계단이 한 7, 8개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또 더 큰 장벽이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세상 혐하니까 절대 못 나간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설득시킨 계기가 소위 이제 꼬신 계기가 제가 저희 센터 내에서 임용 서비스를 한다. 머리를 예쁘게 잘라 주시니까 그날 와라. 그렇게 저희가 활동보조인도 보내겠다. 활동보조인이 업어서 1층까지 휠체어 타고 내려오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콜택시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특장차가 있거든요. 이제 특별교통수단 이용해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시간이 가니까 머리가 이만큼 기르셨나 봐요.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머리 자르러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활동보조인과 그 청년이 센터에 오셨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책임질 수 없고 안고 갈 수 없고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반항해라.
다른 말로 자립해라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2014년을 가늠하면서 네. 수기 공모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 네. 항상 국장님은 저만 보면 계속 반항하라고 하시고 이제 나도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조금 세상 나가는 게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안에만 감옥 아닌 감옥처럼 갇혀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시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모습들 보면 그런 것들이 보람이죠. 네. 제가 들어도 같이 흐뭇해지는데 그 청년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가 보면 시설을 이용하고 집 밖으로는 나오게 됐으나 이제 정말 자립은 그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하나요? 그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발달장애 청년들이 네. 5명이 있어요. 정식 급여가 나가진 않아요. 네. 한 달에 뭐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나가긴 하지만요. 또 그렇게 한 명 이야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만 계속 있고 엄마 아빠는 네. 계속 일 가시고 한 5년 있다가 우울증 다운 증후군이었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이제 그분이 센터 와서도 다 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계속 통곡을 하고 있죠. 네. 엉엉엉엉엉. 그분 만난 지 한 4, 5년 됐나 봐요.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던져드려요. 종이에 롯데리아 이거 네. 여기 알죠? 여기 알죠? 네. 이거 갖고 가서 사다 주세요. 햄버거 뭐 4개 뭐 무슨 세트 하나에서 주시면 그분이 네. 사오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한두 번은 같이 갔었고 그 다음에는 혼자 보내드리면서 다른 한 명은 열심히 계단으로 해서 벽에 붙어서 뒤를 그럼요. 따라가시는 정말로 거죠. 잘 하실 수 있으신지 혹시 뭐 어디 딴 곳으로 새거나 뭐 실수하거나 이러면 안 되시니까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몇 번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 차가운 사회도 우리에게는 도전이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들을 세상에 내어줘야 되는 가족도 굉장히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도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로부터 많은 일을 하게 한 그 계기가 된 한결이가 지금은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결이는 제가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아이예요. 지금 가슴에 묻었지만 사람들은 가슴에 묻어라 뭐 힘내라 하시는데 정말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안쓰럽고 아파서 묻을 수조차도 없거든요. 그냥 한결 이름만 떠올려도 그냥 눈물이 나요. 정말 너무너무 가엾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정말 자기 발로 가고 싶은 데를 그나마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를 집어서 먹을 수라도 있었던 아이였으면 덜 안쓰러웠을 텐데 우리 아이 계기로 일을 해야지라고 뛰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는 세상에 없거든요. 한 번씩 지금 내가 여기서 왜?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해요. 세상을 고쳐서 뭐 해? 우리 아이도 없는데.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어찌도 미안해 아들 못하겠다. 잘 있고 엄마도 일 열심히 하고 나은이랑 또 올게 주일날. 엄마 간다. 아들 안녕. TBC 평화방송